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풀어내드리는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하반기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유독 대전의 아파트값은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에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가 이슈로 모십니다.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의 통과 가능성, 또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기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의 박유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지도단속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용원 위원장은 저희 방송에 몇 차례 나오셔서 더욱더 반갑고요. 한마디로 대전 지역의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만큼 가격이 이렇게 높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상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합 상태로 이렇게 가는 듯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중반기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침체인데 우리 대전 지역만 5개 구가 보니까 다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이제 심리에 따라 좀 많이 이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안정을 취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내가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지금까지 대전이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을 이루어져 있는데 상승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거는 계속 갈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아니면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대전 부동산 시장은 괜찮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네네. 또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시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군요. 근데 놀라운 것이 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구 유성구 쪽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었는데 네네네.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흔히 배웠던 일단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 논리로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떤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심리전.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어떤 그 이유 또한 마땅히 지금 그 투자 자금이 이중 자금이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상가로 마땅히 갈 수도 없고 토지를 갈 수도 없고 오로지 지금 모이는 게 아파트 쪽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성이나 서구 쪽으로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하면 유성 서구 그래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전에 있는 실수요자들의 원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향이 무지에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들으시는 말씀이나 통계적인 게 있는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실수요자들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 그 비율을 따져보면 실수요자들이 사는 확률은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70% 그러고 그 사는 목적이 거주의 목적보다는 어떤 투자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거의 70% 정도 이상은 제가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 70% 정도는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와서 가격을 물어보고 겁이 나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올라 놀라고 그냥 돌아서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보기 때문에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고 내리는 걸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있지만 네네.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과열된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예. 이제 가격이 정부에서도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뭐 원론적으로는 뭐 시장은 시장에 맞게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지역적인 현황으로 볼 때 대전은 이런 통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다른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네네. 지금 이렇게 관리 정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은 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종시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역풍이 대전으로 왔거든요. 일명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서구나 만약에 유성구가 또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게 어디로 이제 풍선 효과가 가냐면 대덕구나 중구나 또 이제 동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벌써 이미 그 징조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투자들이 지금 서구 유성구 너무 고분양가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목동이라든지 선화동이라든지 심지어 지금 신탄지까지도 지금 외부에 있는 투자들이 지금 개입이 돼서 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가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목동 선화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지역에 보면 벌써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이렇게 붙은 지역이 실제로 현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유성구역이 만약에 고분양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그 여파가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대전과 세종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요가 세종으로 쭉 갔다가 세종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다시 역전해서 대전으로 오기 때문에 네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 시장의 상관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이제 계획도시이고 또 이제 태생부터 대전하고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쭉 계속 이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세종이 이제 대전보다 훨씬 뭐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어떤 상관계가 좀 존재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세종에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세종에서 다시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부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시 자체로만 봐도 세종시에도 이제 어떠한 부동산 시장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종이면 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도 좋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특정 지역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은 어느 정도는 세종 시장, 세종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고 이제 진행이 좀 가고 있고 또 대전은 또 별도로 대전에 또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 있고 물론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약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세종시에서도 그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실주자 위주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재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에서 지금 유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대전을 전국에 있는 어떤 투자 클럽이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이 이 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찍으면 그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역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가격을 지금 올리는 그런 현상이 크다.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원인보다는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 영향이 저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포인트 투자. 그렇죠. 찍어서 그래서 딱 찍어주면
그 사람들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하고 어떻게 좀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현장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한편으로 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배경,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등하거나 이럴 때 분양가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예. 일반 수요자들이 아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놀라서 가는 일이 없도록 네, 적당한 선에서의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급을 하는 측면과 수요의 측면에서 양쪽을 더 생각을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 자체가 줄 수 있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준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인이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이익이 왜냐하면 창출이 안 되니까 덜 되기 예, 아무래도 사업이 규모가 좀 축소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다.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의 가격이 상승하는 반대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오히려 요인이 될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 특히 뭐 여기 분양을 시세가 1,5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가격이 5천만 원 샀으니까 1,100만 원에 팔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1,500만 원이면 또 그 근접하게 팝니다. 예. 그러면 그 차이에서 오는 또 그 부분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고분양가 상한제를 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인 면에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놓으면서 공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공급이 줄으면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 많다고 보면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시장에 그때그때 어떤 땜빵식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시장 논리를 어떤 그 정치 논리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풀으려고 하는 거는 한순간은 먹히지, 단기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지만 장기적인 면에 봤을 때는 역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고 또 뉴스를 봐도 이 부동산이 참 어려운 게 집값 안정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것도 또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보면 광풍이 부는 건 잘못이지만 또 너무 침체됐다고 표현할 때는 좀 활성화시키라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또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정부의 정책에서 볼 때 옛날에 그 전 정권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지가 5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집을 못 사게 지금 이제 각종 뭐 LTV나 DTI나 뭐 DS는 각종 빚을 규제를 과도하게 지금 져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정부의 어떤 정책성의 어떤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 논리에 맡겨놓는 게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옳은 정책이 아닌가. 너무나 그때그때 어떤 땜빵식의 정부에서 정책으로 또 시장 논리를 꺾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적인 정권이 있고 또 진보적인 정권이 있어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측이 지금 이 정부인 것 같아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또 이번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다음 정권에서는 완화 정책을 또 쓸 거다. 3년만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정책을 바로바로 폈을 때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로또 청약 우려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시세하고 이제 분양가하고 차이가 많으면 이제 그쪽으로 또 몰리겠죠. 그러면 지금도 뭐 청약률이 높네,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네, 요거 좀 줄여보겠습니다라고 정책을 피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몰리게 되고요. 또 주변 지역은 또 미분양 나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네. 제가 두 분이 뭐 교수님이시고 또 이 중개업계 지도단체 위원장이시니까 여쭤보면 만약에
김현민 국토부 장관이시라면 네.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특수하게 또 차등 적용하실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저는 어떤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도 가능하면 네. 시장 논리에 맡기고 갈 것 같습니다. 전체 기조는 시장 논리에 예, 맡기면서 예. 그때 그리고 한번 정책을 펴면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 안목에서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은 바라봐야지 예. 단기적으로 그때 이 지역이 조금 잠깐 올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어떤 정책을 피고 또 조금 뭐 하락해서 빠르 이런 어떤 땜방식 어떤 이런 정책은 시장 논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한 번 정책이 발표가 되면 네. 누구나 국민들이 이 정책은 계속 갈 거라는 어떤 믿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그 정책을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첫째 신뢰 문제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법 하에서는 한 정부가 5년짜리란 말이에요. 네. 네. 5년이면 중장기긴 한데 그렇죠. 그때 뭐 두세 번씩 바꾸면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뭐 부동산에서 이제 5년은요 예. 단기로 보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부동산 어떤 변동률이라든지 어떤 일정 주기로 봤을 때는 5년이면 좀 짧은 기간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5년마다 부동산 정책이 뭐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어떤 정치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할 때는 이제 시장에 이제 실패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나 정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아직 뭐 시장이 실패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에 계속 관여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특히 주택, 아파트라는 거는 아주 큰 재산이자 예. 거의 전부를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정책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예.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을 조금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한 이렇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 규제 일변도의 어떤 정책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는 하향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에요. 예. 대부분 보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거래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금 1순위인데 거래세하고 보유세하고 비율이 7대 3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OECD 국가에서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그 비율이 거래세와 보유세 비율이 2대 8 정도 돼야 가장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는데 2대 8이면 보유세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오히려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거래세 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세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다른 세금만 자꾸 보유세나 이런 것만 다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한번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 입주권이라고 하죠. 입주권을 하나 사면 이제 건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그걸 토지로 봅니다. 토지로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만 6억 정도 된다고 보면 쉽게 해서 약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취득세 그러면 다른 일반 매매되지 않았던 아파트 가격도 보면 취득세가 2, 3천만 오르면 나머지 가격도 2, 3천만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격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나라 거래세 비율을 지금 OECD 국가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비율은 그렇고 만약에 총량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많이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데 꼭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한테는 당연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고 투기 소유자들한테는
당연히 보유세를 높여서 거래세 비율 내에서 세수가 부족한 만큼을 예. 보유세로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렇군요. 중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거래할 때 내는 세금과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자체가 내가 취득을 하자마자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보유세는 좀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넘어서 분양 원가 공개하라는 주장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저는 분양가 원가 공개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특수한 재화다 우리 부동산 그렇죠. 아파트랑 그렇게 해석할 때는. 그러고 분양가 상한제는 그 지역 토지 가격에 따를지 그다음에 그 아파트 원가에 있어서 공사비가 또 얼마가 들어갈지 자재에서도 자재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걸 일괄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지역별로 모든 걸 다 무산하고 똑같이 동일시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박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이제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뭐 예전에 했던 분양가 연동제 뭐 이런 게 다 같은 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가는 이익을 투명하게 해서 높지 않게 해서 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러니까 원칙이 취지가 과도한 이윤을 그렇죠. 방지해보자는 네, 차원인데요. 그런 취지이고 이제 가격을 좀 안정화하자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뭐 정부에서 다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뭐 이게 공기업도 아니고 다 이제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부분까지 한다면 오히려 다른 재와 달리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좀 관대하거든요.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대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원가 공개해라라는 예. 표현도 쓸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재화를 사는데 이거 원가 공개하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실거래가를 지금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게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또 시장을 또 왜곡하고 우리 시장의 어떤 가격을 흐리는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있더라는 얘기죠.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어떤 상황이 자기가 리모델링을 싹 해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다 고가를 들였던 리모델링을 한 집은 좀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거래가가 공개가 딱 되면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된 게 전국에 공개가 되면 나머지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똑같이 동방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재산을 너무나 다 공개 쪽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는 영향도 있다. 그런 예. 거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무려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 낮춘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현장에 봤을 때 이미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TI랄지 LTV랄지 DS랄지 규제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표준 금리가 조금 오르고 내린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 조금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를 샀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수입이 보장되는데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부동산 시장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0.25 방향성으로만 따지면 부동산의 이제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부동산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있다면 굳이 뭐 변동금리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정부에서 제2 안심 전환 대출 뭐 이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쓰던 금액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연동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실제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좀 제안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뭐 지금 요 상황이 아니라 항상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부동산이 일반 재와 다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돈을 벌 목적, 투자의 목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도 해야 되고 투기 세력도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내가 그 부동산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어떤 주택을,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 요즘은 뭐 내가 가진 자산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은행 쪽에 많이 좀 다니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라든지 내 급여라든지 이런 거 잘 따져서 지금 규제 부분들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시고 이자도 가장 저렴하게 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답게 이론과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이제 특수한 지역적 상황이나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요. 이제 주택을 바라보는 이 수요자들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어떤 주택을 어떤 그 소유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소유자들이라면 너무나 지역에 이렇게 그 치우치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가급적이면 빨리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요. 또 무주택자라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문동이랄지 숭어리샘이랄지 또 목동 또 선화동 이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 제도가 많이 작년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신규 아파트 분양 쪽으로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다.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높아 있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기보다는 예. 신규 아파트 분양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도 어떤 재테크도 하면서 또 실소유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형편에 맞게 거주하고 살다 보면 네, 예. 또 다른 또 방안이 그렇죠. 생기고 예, 재테크가 예.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구체적으로 지금 동구 신흥 3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신흥 SK뷰가 분양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대전 지역으로 보면 중구 목동 3구역, 서구 도마동, 변동 8구역에 대해서도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해 주시나요? 지금 일단 그 지역을 현장을 가서 실제로 보면 벌써 프레임이 일단 감정가 일반 분양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 그 감정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이 뭐 작게는 지금 7천에서 8천, 1억 이상까지 지금 붙어 있고 용문동 같은 경우는 벌써 프리미엄이 2억이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재건축 지역이라는 재개발 지역의 가격은 작년 못지않게 계속 상승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뭐 관련해서 총평해 주실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예,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지금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도 대전은 특이하게 좀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대전 지역 부동산을 짚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정가 이슈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입니다. 관심사안 가운데 가장 핫하기도 한데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석 의원을 초청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대전대학교 법학과의 김영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진입니다. 그야말로 최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안 통과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병석 의원님, 뭐 내용이 워낙 많겠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 대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코레일,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이러한 17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하는 예정자들을 일정별 의무적으로 뽑아라. 예. 올해의 경우는 총 신입 사원의 21%를 의무적으로 뽑아라 하는 법안이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국에서 주요한 공공기관이 대전에 제일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제일 큰 혜택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전 충남 지역 인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역차별 문제가 대두됐을 때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풀자고 했지만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2005년도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네. 지방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하자 이것이었는데 일단 관련 소위는 통과를 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는 다른 지역들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 충남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대전 충남도 혁신도시로 주장하자 예. 하는 것으로 모두가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5년 즉 혁신도시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그럼 주요한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것도 포함시키자 소급시키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예. 거기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주도를 해서 이제 가장 큰 고비인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장 큰 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역시 관련 소위에서 통과하면 본회의 가능성도 일단 커 보이는데 이 소식 처음에 듣고 김 교수님 어떠셨나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국토교통이 소위 통과된 것을 굉장히 경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물론 본회의 통과라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만 잘 돼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본회의 얘기가 나온 김에 국회가 하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 예. 또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많이들 걱정하시고 또 응원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법안 절차로 보면은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서 법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본회의에 표결을 거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 국회의 관례는 해당 상임 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을 부결시킨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아주 극히 예, 극히 예외적이고, 근데 이것은 다수의 지역마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은 있지만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이 그대로 실현돼서 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소위 좋은 직장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력도 중요했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몇 선이시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거죠? 예, 우리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5선을 시켜주셔서 5선, 예, 제가 아이디어도 내고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10여 개의 법안 중에서 같은 비슷한 내용 중에서 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 아이디어와 것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키워주신 5선의 힘이 큰 작용이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또 그 경험도 아마 네.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김 교수님이 보실 때 지방대학 나온 이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어려움을 가장 토로하는지요? 아무래도 그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그 대기업들이 지방대학 출신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100군데 가까이 이렇게 지원서를 내도 그 채용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었죠. 그래서 많이 걱정들하고 물론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 공공기관 같은 데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그 어려움이 조금 덜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17개 기관 한 3,000명 되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2022년부터는 30%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법학 전공이시라 예.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한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로스쿨은 이제 대전대학에는 없고요. 그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이제 충청권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법학과 학생들은 주로 이제 로스쿨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을 갖는다든지 또 뭐 공공기관 같은데 취직을 많이 희망을 하고 또 공무원이 되기를 요새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뭐 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시족들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의무 채용이 이제 확대되고 추후에도 지역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면 잠깐 숫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우리 지역 청년들이 보게 될까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신입사원을 공공기관에서 뽑은 우리나라 전체가 6,000명이에요. 6,076명, 6,000명인데 의무 채용 비율로 뽑은 게 1,423명입니다. 23%가 되는데 대전은 작년에 신입사원을 2,3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약 40%를 우리 대전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가 우리죠. 그 숫자를 대입해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6,700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금년 21%부터 22년까지 30%까지 가는데 30%가 되면 그야말로 900명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900명씩.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내려와도 몇 개가 내려도 900명을
그렇게 뽑기가 어려운 건데 정말 큰 우리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됐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교수님께서 그 이제 채용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 뭘 묻지 않는다 했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던 날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뵀습니다. 뵙고 몇 가지의 목록을 적어드리면서 제 1번이 뭐였냐면 꼭 해주십시오. 앞으로 모든 취직시험에 취업생, 수험생 본인의 것만 적지 부모들의 것을 적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과거 보면 가족사항에서 뭐 학력, 직업 같은 걸 적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대통령께서 관철시켜 주셔서 저도 법안도 물론 냈습니다만 이제 부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실력을 의해서만 취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도 만들었고 이번에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을 큰 고비를 넘으면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도 확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도 뭐 대기업 인사 비리와 관련한 뉴스들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력으로만 기업에 취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염원들이 크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되곤 하는데 자, 지역 인재 역차별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은 또 하나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라는 문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또 해석도 있었는데 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둘러싼 이 논의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예, 이제 혁신도시가 대전 충남이 추가 지정되면은 또 여러 가지 돌아오는 혜택이 많이 있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자꾸 혼동을 하는데 그 혁신도시는 2005년에 실시돼 가지고 금년에 15년째입니다. 금년에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15년 동안의 결과를 다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봐라 하는 결과가 내는 게 내년 봄입니다. 예. 그러면 혁신도시를 지금처럼 대전 충남을 추가로 지정하는 선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혁신도시는 성장 거점을 마련해서 성장을 갈 것인지 하는 큰 틀이 나올 겁니다. 그때 대전 충남도 그 혜택에서 빠지지 않게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리의 발언도 내가 속기로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나온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는 얘기지 대전 충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어떨까요? 내년 총선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까요? 이 혁신도시도 이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혁신도시가 되려면 공공기관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의 공공기관을 내려보낼 것이냐. 그 숫자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모기업이 있고요. 그냥 코레일, 우리 철도공사 코레일이 있고요. 코레일이 투자한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전에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분을 몇 프로까지 한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한 뒤에 그러면 이번에는 뭐 100개를 내려보내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럼 100개를 내려보내되 대전 충남도 이번엔 포함시키자. 또 과거처럼 새로운 땅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는 땅도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역 근방이나 또는 이 구도심에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거기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전환해보자.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과거에는 새로운 지역에다가 그걸 졌어요.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낙후됐다고 했던 지역인데 그 새로운 지역에 되니까 구도심이 더 낙후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큰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 일단 나오는 것이 내년 봄쯤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국무총리 발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광천에 오셔서 주민들이 혁신도시 그 말씀을 요구를 하니까 혁신도시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국토 교통위 그 소속
홍문표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하실 때도 뭐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거다. 그리고 대전 충청 쪽에는 많은 특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 대전 지역 주민들이나 충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이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 7월 10일 날도 국회에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최를 하셔서 가졌는데 이 사실 2004년에 이 혁신도시법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15년이 흘렀는데 전국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금 10개가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는데 대전하고 충남만 빠져 있거든요. 예. 충북은 오히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에 빠진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뭐 100m를 뛰는데 한 10m 앞에서 다른 지역은 뛰는 결과가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 봄에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내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봉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전, 충남, 충북 이 충청도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했던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도 하고 중앙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것이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지역 정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위에서는 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 지정돼 있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는 시도에서는 대전이나 충남이 그 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거기는 자기네들을 올 기회가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쟁취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혁신도시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하는 그 와중에는 15년간의 공과를 좀 평가해 보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세종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충청권으로 봐서 예. 이미 많이 가 있고 행복 도시로도 만들었으니 조금 뭐 양보 내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선 이제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유는 당시에 세종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가 되면 대전 충남이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둔산 지역에 차관급 청사가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동단지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재놓은 거죠. 예. 그때 큰 구상은 이런 겁니다. 예, 세종시를 만들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면 그게 달리를 치면 노른자예요. 거기서 2시간 거리 내에 153개의 공공기관을 배치를 한다. 그러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세종시가 대전이나 충남의 인구도 빨아들이더라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이죠. 예. 근데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구를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방법은 이제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종시 즉 국가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혁신도시는 시도별로 지역별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슈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는 정치 쟁점을 피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법안 소위가 통과된 그 법안도 비슷한 법안이 10여 개가 있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그 법안 소위 심사위원 중에 강은식 의원님도 그다음에 이은건 의원님도 그리고 박덕금 의원도 다 안을 냈어요. 근데 왜 박병석 의원이 안이 통과됐느냐. 우선 안이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 충남도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에 포함시키도록 하자. 당연하죠.
물론 저도 앞장설 겁니다만 예. 그 과정은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아까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굉장히 훌륭한 일 하셨고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건 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지금 한 15년 동안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볼 때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 나주, 진주 이외에는 그렇게 당초에 요구했던, 당초에 원했던 정도의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평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대덕연구단지가 또 전국적으로 또 분원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또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세종시가 이제 광역특별자치시로 이렇게 분리된 마당에서는 지금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대학하고 연구소 또 공공기관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외부에 이제 기업들까지 유치해가지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하고 그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분야를 발전시켜가지고 결국은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이 소외가 돼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10m 뒤에서 출발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요. 21대 총선 지나고 나서는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바꾸긴. 이건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혁신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이제 예산까지 확보한 동구에 오기로 예산까지 확보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오고 싶어도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오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잠깐만 예. 이쯤에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야지 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예. 실질적으로 기관이 더 오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또 해석이 있어서요. 근데 혁신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감으로써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기능을 거죠. 하기 때문에 어느 공공기관을 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먼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05년 이후에 간 것 중에서도 뭐 서너 개 작은 것이 대전에도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만 방법은 현명해야 된다. 그리고 1기 혁신도시와 2기 혁신도시는 현재의 방향이 다릅니다. 1기 혁신도시를 만들 때는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좀 덜어서 지방으로 주자. 인구의 분산부터 가져오자. 그러려면 우선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153개를 지방으로 보내자 하는 인구 분산이 주의 목표였다면 2기는 이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성장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 같은 데 낙후돼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 유치를 하면은 거기가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자 하는 큰 방향이 다르고요. 예. 1기 혁신도시, 2005년의 혁신도시는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보냈어요. 2기 혁신도시는 아래수 위로 올라가는 소위 다운탑 방식입니다. 대전시도 안을 내봐라. 당신들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오면은 유리할 것인지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는 큰 방향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비관적으로 볼 게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적응하고 네. 또 그 용역에 나올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대전 충남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면 네. 가능하리라고 저희 봅니다. 방송 제목도 시시각각이라 매사에 때와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올해 안에 선명성을 갖고 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늠해 보셨는데 그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왜 그동안 10몇 년이 흘렀는데 과거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합니까? 바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즌2를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의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는 과정과 절차 또 그 슬기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혁신도시 지정. 큰 방향에서 다르지 않아요. 다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뭐 여당도 당 대표 또 원내대표가 이 충청권이시고 네. 또 야당의 경우에도 뭐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도 이 지역 출신이시고 그러신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의 그 관심 또 성원, 또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다. 우리 닮은 아들, 딸들의 취업을 위해서 요새 청년 실업 문제가 절실한데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여론 확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덕 연구단지라는 좋은 그런 그 과학 기술의 메카 또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뭐 중심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과 걸맞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꼭 지정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그건 결국은 국가 발전을 이루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조해 주셨고 우리 박 의원님도 총평해 주시죠. 예, 큰 틀에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또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는 우리 충청인들의 공동의 열망이죠. 그 과정에서 이번에 큰 고비 하나 지역인재청이라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해관계를 쟁취한 것이죠. 전체 뽑는 중에 40%가 우리 대전이니까. 그리고 추가 시즌 2가 왔을 때 우리가 추가 지정을 받음으로써 좀 좋은 고지를 점하자. 거기는 충청인의 단합된 힘도 필요하고요. 예. 또 가는 경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가 이슈를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